KF-22로 가려면은 엔진이 제일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한 10년 이제 목표로 두고 개발을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순수한 국산 전투기는 이제 KF-10 보람의 다음 거다. 그게 진짜 100% 90% 이상의 국산 그 다음 단계라는 거. 갈 길이 지금 멀은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 단계는 블록 2까지만 좀 생각하는 단계고 블록 3가 KF-22로 이름을 달 건지 아직은 이게 정책적으로 공식 승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한국 5도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제 국군에 날 때 봤을 때 아니 저게 현실성이 있나? 그 기술적으로 저게 정말 저게 양산해서 배치를 하는 거야? 야 저거를 쇼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과 연구소라든지 이 미사일 그 주관하는 부서에서 너무 좀 앞서간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미리 기반 기술을 쌓아놓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엄밀히 얘기해서는 노력은 칭찬받아도 되지만은 대량 배치라도 하라 이거죠. 대량 배치. 오늘 추가로 국방비를 더 늘려가지고 수백 발을 만들어서 전국에 지하에다 다 숨겨놓고 좀 있으라 이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승범 편집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월간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몇 달 만이죠? 아주 반갑게 연락을 받고 제가 여기 지금 왔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KF-21 양산 1호기가 나왔습니다. 시제기 6대를 통해 각종 비행시험, 레이더 검증까지 다 끝낸 뒤라는데요. 양산기에서 실제 바뀐 점은 뭐가 있고 이 1호기가 갖는 전략적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시제기 6대하고 양산 1호기의 차이점은 그동안 실제 공개를 제대로 못한 게 무장. 블록 1에서는 이제 공대공 무장이 아주 중요시하게 얘기되고 있고, 이제 블록 2는 이제 공대지단, 이제 공대함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최초의 이제 블록 1에서는 발사를 제대로 해서 타겟을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시제기에서 해도 되는데, 아마 양산기에서도 아마 같이 겸해서 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또 실효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상황이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이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결과 중거리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고, 근데 마치 우리는 다행히도 처음부터 기획을 참 잘해가지고 200km 이상 날아가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그 상태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가 안 된 게 이제 근접했을 때 싸워야 되는 근접 공전에서 미사일 쓰는 독일제 IR-IST, 이거는 이제 서방 측의 적외선 유도 미사일 중에서 아주 최고의 인정을 받는 그 미사일이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일부는 블록원이 공대공 전투비기 못하는데 저거 갖고 대개서 하는데 상황이 이걸 또 만들어줘요. 아주 잘 됐다. 우리가 그나마 이런 전투기가 이제 국산 전투기 등장하고 이제 미사일도 같이 운영을 이제 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합이 제대로 됐느냐. 그 레이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센서하고 이 통합이 이 무장하고 제대로 됐는지를 아마 겸해서 확인도 겸해서 아마 1년 반, 향후에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열심히 할 거예요. 어떤 그 테스트 발사가 이제 많이 진행될 것 같고, 레이더도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는 어떤 고장 문제가 있으면은 다 이렇게 손을 봐야 되는, 그래서 본격적인 개발 이제 막바지 단계에 온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내년 말에 생산이 돼서 인도가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6년도 말은 좀 12월 달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방위사업청의 주장과 어떤 그 강제적으로 이제 어떤 그 납품을 하게 만드는 공군에, 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실제 우리 공군에서 강릉 전투비행단이죠. 그 중심으로 뭔가 좀 뜨고 내리는 거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은 27년도 한 거의 8, 9월, 10월 달,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 시점에 가도 이 전환훈련, 그러니까 이 조종사 양성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주변국의 이제 위협이 이제 날로 이제 증가하는데, 특히 이제 서해안 쪽이죠. 이 중국 쪽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뭔가 홍보를 좀 하면서 국방부가 방사청도 그렇고 홍보를 좀 하려면은 거의 28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대로 막 수시로 비행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전 부대로서 이제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IOC인데,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질문은 그렇게 주셨지만 자세하게 생각을 이제 해보면은 기다려야 될 시간이 또 있구나. 2단계. 1단계는 양산기가 언제 나와요? 그거 했는데 그거 보여줬으니까 봤으니까 됐고, 2단계 작전 투입 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냐. 그게 이제 최대 블록원은 40대인데 27년 8년도 되면은 이제 겨우 이제 한 30대? 그게 이제 강릉 비행단인데, 지금의 이제 상황이 서해안, 그러니까 수원 비행단에도 빨리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또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좀 가늠이 돼요. 이 제작사인 카이는 어떤 그동안의 어떤 행동과 실적을 보면은 시간에 어김없이 다 만들어냅니다. 예산만 딱딱 제 시간에 돈 주고, 거기에 이제 부품이나 특히 엔진 공급이 제대로 되면은 제 시간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제작사가 이제 문제가 될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야전 그 비행대대, 전투 비행대대에서 이걸 제대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홍보 목적으로도.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의 또 제2단계 관건입니다. 그래서 방산업체 입장은 뭐 변함이 없어요. 잘 만들 것이고 또 해외 그 수출의 그 세일즈 시장에 나가서 그때는 이제 실물 그 활동하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뭐 카탈로그를 이제 브로셔로 만들거나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해서 그거는 이제 뭐 문제가 없죠. 수출 그 세일즈 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실전 대비한 야전 부대 현실성, 적응성 문제가 이제 좀 하나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양산 1호기는 10개월 동안 260명이 투입돼 제작됐고 생산 공정도 수백 개가 걸렸다고 하죠. 특히 초도 양산 단계에서 무장 정합성이나 진동 내구성 같은 핵심 항목들을 검증한다는데요. 이건 실제로 어떻게 확인되는 건가요? 뭐 시댁에서 이제 거의 다 확인이 됐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됐고 현재까지 뭐 흘러나오는 얘기가 없어요. 뭐 이게 업체 중심으로 뭐 입단속을 해서 뭐 이게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워낙 설계가 잘 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전투기 설계 따라 달리 이제 뭐 캐드 캐미라든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 사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고 입력값을 다 넣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진동 문제도 뭐 헬기 같은 경우 진동 문제가 10년 전에 많이 대두됐는데 지금은 그런 거 얘기가 나오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들은 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이제 그 제작사인 카이하고 면담도 하고 이제 뭐 현장도 가보고 하는데 별다른 거를 제가 이렇게 접촉한 게 없어요. 그게 다 없으니까 양산기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의 관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실전 부대에서 과연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최근에 이제 사례를 좀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면은 제가 이제 추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의 그 알래스카 그 지금 훈련 나가 있는 전투기 KF-16이 이륙 단계에서 이제 사출을 해서 다 그러니까 탈출했는데 조종사 2사람인데 복자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유추해봤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화재가 일어났을까? 뜨기 직전에 했더니 KF-16이 개량령이 있습니다. 그 A사 전자주사식 A사 레이더를 장착한 개량령이 있고 아직 개량되지 않은 기존의 KF-16이 있고 그다음에 최초에 도입했던 이제 뭐 80년대 말에 도입했던 뭐 피스브릿지 뭐 F-16 PBU라는 게 있고 세 가지 사실 16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최신형 개량령이 결국 이 전자장비가 좀 과열돼서 화재 유발시키지 않았을까. 오히려 국산 전투기가 뭐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외국의 레이더 그러니까 전자장비죠. 가져와서 이렇게 결합해서 우리가 자체 공군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한 대 한 대씩 하고 있는 그런 게 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직도입한 그 기자재 그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금 훈련 나가서 알래스카 훈련 나가서 생각지 않은 예상 밖의 어떤 그 사고가 생긴 게 다 물론 이제 비행할 때 사고가 아니까 더 다행인데 지상에서 이륙 직전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화재가 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오히려 이 전투기 전력에서 직도입한 그 미국산 전투기가 더 지금 노화된 것도 있고, 뭐 F-15K도 지금 노화되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개량도 해야 되고, 그 역시 능동식의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또 장착해야 되는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국산 전투기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 이게 사업에 대해서 KF-11 그 양산, 개발 양산 사업에 대해서 뭐 어떤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해외 업체들 관련된 건데, 거기에 이제 뭐 장비를 못 판 회사라든지,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쁜 점을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행히도. KF-11 지금 개발 양산 사업에서는 불만들이 거의 없다고 제가 이제 주변에서 환경이 반대로 이제 외국산 뭐 레이더를 사온다든지 미사일 사오는 사업들, 그건 또 불만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대비해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게 상당히 우수하게 설계되고 믿을만하다. 물론 이제 이거를 블록 2까지 120대다 양산해서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왜냐면 새로운 무장들을 또 도입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와서 이 전자장비하고 인티그레이션해서 이제 뭐 성능을 확장할 때 그럴 때는 또 이제 지금 예상이 안 되는 문제가 이제 가까운 훗날 생길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별다른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KF-21은 블록 1부터 블록 3, 그 이후엔 KF-22로 진화한다는 전략도 나왔습니다. 내부 무장창부터 국산 엔진, AI 자율 임무까지 탑재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개량 로드맵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요? 전 세계 그 전투기 개발 국가나 업체들 보면은 다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쳤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고 먼 나라 그러니까 영국 중심으로 개발했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보면은 그것도 이제 트렌치 1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초기 버전은 벌써 퇴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투기 운영 수명이 F-16이나 다른 미국제 전투기 보면은 30년 쓰는 거는 기본인데 트렌치 1이 벌써 퇴역을 한다. 이제 그거는 초기 단계에는 이제 전자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급하게 양산 배치를 했는데 이제 그런 전투기도 있고. 뭐 라팔 전투기도 초기에는 뭐 그렇게 그건 이제 F 시리즈로 가는데 라팔 F1, 2, 3 그리고 지금 이제 5까지 얘기하고 있죠. 소위 AI 인工지능과 함께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협업 전투기 CCA를 이제 그거 생각해서 뭐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제
5단계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프랑스는 이제 F1, 2, 3, 4, 5로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이제 트렌치 시리즈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를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블록 1, 2, 3 하는데, 그리고 KF-22 얘기하셨는데,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 전투기, 다음 전투기는 당연히 번호가 20이다. 21이니까. 그리고 상징성 있는 게 이제 랩터가 F-22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만든 적은 있어요, 저도. 그걸 지금. 그래서 이 뭐 반가운 그 제목인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블록3가 그냥 곧바로 KF-22로 이름을 달 건지, 제식 그 기호를 달지, 아니면 별도로 KF-22라고 이제 독립적으로 전투기 만들지가 정확히 아직은 이게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승인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서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뭐 세미나나 여러 가지 이제 업체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이제 로드맵을 자꾸 이제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어떤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이제 블록 3냐, 뭐 EX냐, KF-21EX냐,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KF-20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소위 지칭하는 이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거는 블록 2까지는 다 승인이 된 거고 120대. 그 다음에 이제 블록 3를 시기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인데 특히 그 정치적인 상황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새로운 정부죠. 현재 새로운 정부가 이걸 사실 결정을 해줘야 돼요. 돈을 얼마큼 들여서 어느 시간에 어떤 신형 장비를 넣어서 개발을 할지를. 근데 여기서 관건, 핵심은 먼저 번에는 이제 블록 1 시작할 때는 레이더 같은 게 이제 중심으로 아주 핵심 그 상황이었다면은 지금의 이제 블록 2 이후에 그게 뭐 3든 뭐 KF-22든 아니면 EX라고 이제 지칭한 그건 내부 무장창이 기본이고. 근데 여기서는 레이더 성능을 이제 한번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면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개량하는 거는 그렇게 뭐 지금보다는 쉽다는 거죠. 자꾸 진화시키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더 발전시키면 되고 보완을 하면 되고. 엔진입니다. 엔진은 순수 국산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이제 발제가 돼 있죠. 그게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공식화 시키고 해야 된다. 관청, 해당되는 정부 관청에 돈을 좀 주세요. 긴 시간이 이제 앞으로 거쳐가야 되는데 매년 돈을 주세요 해서 발제를 한 게 작년 9월 달입니다. 그걸 이제 공론화 시킨 게요. 그리고 올해 초반에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완전한 그 순수한 국산 전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KF-21은 일단 엔진이 미국제이기 때문에 국산화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65%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75% 이상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어떤 입장에 하여튼 자기 직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100%의 완벽한 국산 전투기가 아닌 거죠. 엄밀하게 이 단어 분류를 하면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런 전투기가 그래도 국산이라고 부르는데 하나 이제 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이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 뭐 엔진, 공대공 뭐 미사일, 공대지 뭐 미사일 전부 다. 랜딩 기어까지 전부 다 자국 내에서 다 조달이 돼서 다 조합이 된 순수 국산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 라팔 정도 되면. 물론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여러 나라가 이제 합해서 한 거니까 그냥 다국적의 뭐 그쪽 지역에 이제 서유럽의 국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넓게. 근데 라팔은 이제 순수 혼자 다 했기 때문에 그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 안에서 개발할 때 탈퇴해가지고 만든 게 라팔이니까. 그러니까 유럽 전투기를 하려고 했는데 80년대 탈퇴해서 혼자 만든 게 라팔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게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이 방송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KF-22로 가려면은 엔진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10년 이제 목표로 두고 개발을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 다른 것도 이제 좀 추가되어야 되는 게 AI 기능도 그렇고 이런 거 들어오려면은 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려면은 실제 우리가 완성을 시키려면 2040년대 초반. 그전에는 이제 KF-22 블록 2 가지고 뭐 이렇게 소소한 개량들을 많이 해야 되죠. 이게 소소한 개량에게 또 뭐가 있냐면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대표적인 전투기가 F-16인데 F-16 중에서 블록 단위로 또 가요. 그러니까 F-16C/D 이제 큰 게 그럼 C&/D는 개량형 얘기인데 그럼 많은 거를 개량하면 이제 알파벳을 주고 그 안에서 C형에서 또 뭔가 중간 규모의 개량을 하면 블록을 줍니다. 블록 뭐 1, 2, 3, 4 막 해서 쫙 해가지고 뭐 지금 블록 70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형은 변한 게 없어요. F-16CD에서 크게. 아주 세세하게 보면은 플라모델 보듯이 보면은 뭐 이렇게 겨우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외형 변화인데 그러면 이제 F-16C/D 블록 뭐 70, 72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또 개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무장을 또 이제 다뤄야 돼. 지금 이제 주한 미공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 얘기 안 하는 게 하푼 공대함 미사일을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한미공군. 근데 관련된 얘기 한 말씀 드리면 군산기지 F-16을 이제 오산으로 다 통폐합해서 뭐 슈퍼 펠컨 비행대대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예산을 이제 미 국방성에서 예산을 이제 절감하기 위해서 한 군데 몰아놓고 이제 운영하면 이제 여러 가지 효율성이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하푼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는 개량은 이제 합니다. 뭐 본토에서 이제 뭐 해당되는 이제 테크랩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와서 해주니까 뭐 표시가 안 나요. 웹에서 알 수 없고. 그러면 그 목적은 이게 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목적은 서해안에 북해함대, 중국의 북해함대, 그러니까 함정 내려오는 걸 유사시에 타격해야 되겠다.
근데 그럼 이 개량은 뭐냐? 자 보십시오. F-16C and 슬래시 블록 뭐 70, 72. 지금 주한미군도 지금 A사 레이더 달고 있으니까 전부 다 달려고 이제 달려가는 중인 거. 근데 여기서 M이라고 붙습니다. 대문자 N. M 뭐 7.1, 7.15. 그건 이제 무장 때문에. 이런 이제 소소한 또 개량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KF-21에서 더 그 블록 1, 2, 특히 2에서 더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과연 어떤 명칭을 붙일지 모르는데 좀 복잡해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현 단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 단계는 블록 2까지만 좀 생각하는 단계고 업체, 항공우주산업업체 중심으로는 그 다음 자기들이 먹거리를 미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 확정된 거잖아요. 블록 1, 2는 카이 중심으로 아니면 협력 업체들 뭐 레이더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엔진 업체, 면허 생산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건 결정된 거니까 자기들 장부상에 이건 돈은 그때그때 이렇게 받아서 월급 주고 뭐 회사 운영하고.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위해서 미리 장기간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하루 이틀만 살다가 죽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KF-22가 기획이 이제 되는데 사실 초기 단계. 그리고 우리가 그 항공 우주 관련 뭐 전시나 뭐 세미나에서 아니면 그 책자 나오는 책자 보고서 뭐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더 구체화가 안 됐어요. 그냥 그림을 그린 것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특히 유튜브 상에 밀리터리 관련 유튜브 상에서는 좋은 먹거리고 이제 조회수 받기 좋은데 너무 좀 이르지 않나? 엔진은 이제서야 1년도 안 됐어요. 이거를 이제 정부 관청에다가 그다음에 정부도 바뀌었죠. 이걸 또 흡수하려면은 또 얼마나 또 세미나를 열고 박사님들이 또 나타나서 얘기를 또 하고 강변을 해야 되고 강의가 아닌 강변. 강조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 가깝기도 하면서도 먼 얘기. 핵심은 엔진 개발이 착수가 본격화돼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좀 주도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두산 얘기들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구조상 방산업체 구조상으로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산이 다 주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뭐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은 두산이 다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도 싫든 다 주도할 수밖에 없다.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현재 6월 달인데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뭐 국방장관도 이제 뽑아야 되고 앉혀야 되고 그러면 함께 이제 뭐 국방과학 연구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위사업청 이분들이 다 자리를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게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분 이제 시기가 이 여름을 나면서 국방 예산 26년도 국방 예산을 이제 의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함이 그러니까 초기 뭐 이게는 KF-22 관련된 아주 극초기적인 초보적인 예산이 태워지느냐 마느냐. 그러려면 이제 8월 말에서 9월 말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통과가 이제 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모든 걸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회 그 권한을 또 몰아가는 게 있으니까 자리 잡으면은 10월 마지막 주 하반기에 에어쇼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봤던 이제 그 블록 3냐 뭐 KF-22냐 EX냐 좀 더 진화된 좀 더 거기에 며칠이 더 얹혀진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들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의논하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제로 삼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희망사항들이 많이 이제 보태진 게 많아요. 저도 이제 여러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이제 KF-22 단어도 맞는 것도 사실 있었고 한 1년 반 전에 기억이 납니다. 근데 순수한 국산 전투기는 이제 KF-22 보람의 다음 거다. 그게 진짜 100%뭐 99.9%뭐 이렇게 뭐 소소한 장비들은 또 외국산을 또 들여다가 장착하다 보면은 아마 99%뭐 이렇게 90% 이상의 국산 그 다음 단계라는 거. 그 갈 길이 지금 멀은 거죠. 우리가 F-50대 KF-X를 바라볼 때 상당히 뭐 저기 했던 게 막연했던 게 지금 이제 KF-11로 이제 탄생이 됐지만은 그 다음 단계 프랑스의 라펠 같은 국산 화율이 엄청 높은 뭐 그런 전투기 만들려면 좀 더 도약을 이제 하려면 또 기다려야 된다는. 그래서 항상 이 분야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산 문제가 있겠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하다 보니까 저 역시 이 바닥에 90년도에 들어왔는데 벌써 나이를 꽤 먹었어요. 그 90년도면은 KF-16도 존재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때는 주력이 팬텀이었어요. F4 팬텀. 근데 지금은 이제 KF-11 얘기하고 있으니까 AI 뭐 결합된 전투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시간과의 흐름의 싸움이라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KF-21에 들어간 AI 전투 시스템이 논란이 됐죠. 외산 소프트웨어에 로열티까지 붙는 구조라 수출이나 기술 자립이 걱정된다는 얘기인데요. 외산 AI를 썼을 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국산 개발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최근에 뭐 방위사업청에서 언급을 이제 한 게 이제 대대적인 보도 직전인데 올 하반기에 그 자율 비행할 수 있는 그 무인 그 제트 방식이죠. 프로펠러 방식이 아닌 그게 시제품이 이제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여름 이제 좀 늦여름이나 이제 에어쇼 하기 전인데 그래서 현실화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고 그거 이제 분해가 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대한항공이나 대한항공 방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카이 다 각자 하고 있는데 카이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거를 이제 공격을 받고 나서 이 지금 다른 목적으로 공격받은 건데 배경은 거기에 대한 반론
이제 해명 보도자를 냈는데 간단하더라고요. 사실 카이에서 다목적 무인항공기가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일단 사용할 것이다. 그것에. 그러면 그거는 또 진짜 시제품이죠. 그러니까 개발 연구 목적이니까 실용화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실용화시키고 뭐 발전시켜서 뭐 우리 KF22 정도 돼야 되겠죠. 22대 뭐 블록까지 그렇고 좀 빠른 것 같고 기술의 발전을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다가 접목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 다음 전투기 앞서 얘기한 대로 KF22에서 그래서 그거를 가기 위해서 사전에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면 외국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그 기술료를 받고 판다든지 같이 협업을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기본적인 뭐 다목적 무인항공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KF-21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 국산 전투기에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그동안 쭉 발표된 게 그 로드맵 보면은 뭐 AI를 뭐 해가지고 한다는 게 KF-21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업 전투기에 대한 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개된 거지. 그 얼마 전까지만 전시했을 때 그리고 부산의 마덱스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뭐 해명 보도자료도 나왔었지만은 이거를 보도한 방송이나 이거를 소위 얘기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나 업자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업계 또 이제 무인 그 항공기나 이제 자폭 드론 쪽에 서로들 앞으로 이제 이거를 진입해서 국내 방사능 업체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이전 투구 같은 그런 이해관계가 너무 심해요. 근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좀 돈이 많지 않은 업체들. 그리고 또 국내법이 또 뭐 대기업이 방산업체 대기업이 또 진입을 못하게 막아놓은 것도 있지만 그건 개정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결부되면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방산업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는 데가 이제 오파상들이 있고 오파상들하고 또 해외업체하고 뭐 결부가 돼서 아니면 경쟁하는 또 관계. 그래서 이제 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생각지 못한 사람이 숨어 있는 게 카이의 그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자리.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그 특정 인물이 들어가면은 또 줄줄이 따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상무 전문 이렇게 앉힐 수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행동대열식으로 움직여서 말을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빨리 현재 있는 사장을 빨리 하루라도 단 하루도 빨리 그만두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는 생각지 못한 게 숨어 있어요. 저기를 공격하려면은 지금 여당이 됐지만은 특정 국회의원이 이제 또 고발한 게 있어요. 현재 아직 그만두지 않은 그 카이 사장님을 경영을 잘못했다든지. 그럼 2단계는 자기들 가까운 MBC를 동원해서 또 이거를 보도록 시키자.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SBS가 동원될 수도 있고 그 특정 기자를 이제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있는 게 언론 계통 이제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짐작을 하죠. 저 불순한 의도로 저렇게 한 거다. 실제로는 KF-21하고 직접 연관되는 게 아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연구하는 그 시스템들 있죠. 거기서 이제 적용되는 거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우리도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나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단계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만, 법적으로 그 자체만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써먹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초기에는 뭐 T50도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KTO는 안 그랬지만은 그런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국산이 아니라는 게 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FA50이죠. TOC FA50. 미국하고 공동 개발한 거고. 그래서 이제 판매를 이제 하더라도 미국의 국무성, 그다음에 뭐 로키드 마틴 이렇게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뭐 문제는 없지만. 그다음에 KF-11도 엔진 제작사가 또 미국 회사고. 그럼 또 수출할 때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한테 팔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국산 엔진을 개발하고 그게 바로 이제 가칭 KF-22에 가서는 현실화할 수 있고 마음대로 팔 수 있고 근데 마음대로 판다는 게 공산 국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서방 측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새로운 기능 AI라든지 이런 게 접목돼 무인화시키거나 통제를 할 수 있으려면 이제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이제 개발을 이제 응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과제죠. 아직 본격화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무인 전투기 무인화 시키는 것도 미국은 이제 X-60이라고 하는 이제 F-16을 이제 무인화시켜서 비행시키는 거는 이제 그 업체가 바로 그 업체예요. AI 실드 해가지고 그 업체인데 그 업체가 이제 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기술을 당연히 이제 받아서 돈 주고 사서 응용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KF-21에 이제 나중이나 KF-22 단계 가서는 무인 전투기가 또 이제 아주 순수한 무인 전투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상당히 좀 많이 앞서가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보도 자체가 뭐 기자가 잘못이 있겠어요. 그거를 소위 제보한 사람들이 다른 마음이 있는 거지. 뭐 방송국이나 기자 잘못은 아니고 그걸 제보한 사람이 아주 검은 아주 그냥 이상한 마음 먹고서 지금 마치 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금은 뭐 이렇게 상관이 없다. 카이에서 정확히 해명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 취직자들이나 이런 뭐 산업 기자들이 되게 뭐가 얘기가 진짜 현실성 있다. 맞다 하면은 받아쓰기 하는 거 있거든요. 줄줄이 이어서 보도하는 거. 없어요. 다들 무시하잖아요. 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거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넘어갔는데 시청자분들 뭐
현재 제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고정 출연하는 데서도 그렇고 그게 좀 질문이 있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 유튜브의 세상은 중요한 게 조회수입니다. 조회수 별로 안 나왔어요. 저도 마지못해 제가 고정 출연하는 그 TV에서 했는데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조회수 별로예요. 진짜 마치 그 인기 없는 그 무기들 그거 같은 그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의아한 게 이거 관심 뭐 두실 필요 없는데 한 향후에 한 2030년도 그때 가서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좀 섣불리 일찍 나왔다는 겁니다.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ICBM 화성 18B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충격이 컸습니다. 방어망을 뚫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로 한국과 미국의 핵 억제 구도를 흔들 만큼 위험한 무기일까요?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해서 예전과 비교해서 별로 얘기도 안 하잖아요.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던데요. 그리고 어차피 그게 이제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미국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 삼축,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탄이라든지 수중 발사, 뭐 워해역급 SSBN,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 탄도탄이죠. 또 어제 그제 뭐 발표한 게 아직도 억지력을 이제 일본과 한국에다 주겠다 하면서 B-52H 폭격기 그 부대를 공개를 또 했다든지 뭐 일본 측이죠. 그리고 이제 B2가 이제 수시로 뭐 19대 정도 있지만은 수시로 뭐 작전 투입되는. 그래서 미국은 뭐 전력 자체가 근간이 뭐 흔들리거나 바뀌는 게 없고 그대로 쭉 이어져 오고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뭐 오하이급 전략 잠수함이 좀 낡았다 그래서 뭐 실전 투입이 좀 제한된다 숫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어느 정도 척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할 수 있는 태세로 수중에서 그거에 도전하는 게 이제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인데 이게 뭐 화성 18B든 뭐 18C든 뭐 18Z든 간에 자기들이 어떤 살기 위해서 개발을 해서 완성 단계가 이게 실제적으로 뭐 한 75%, 뭐 80%까지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을 이게 기존에 몇 년 전에 했던 것보다 이렇게 좀 기술이 뭐 성숙돼서 미국까지 제대로 날아갈 수 있다. 뭐 서해안 쪽에 미국의 뭐 지금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대단한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뭐 해봤자 평상시 위협은 뭐 중국을 통해서 받아 있었고 러시아를 통해서 받고 있었고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한두 발 더 이렇게 얹혀진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골든돔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고 그다음에 레이건 1980년대 레이건 시절 때는 스타워즈였는데 이제 그게 뭐 또 세월이 흘러도 다시 등장하는데 어떤 그 기반을 또 발전시키겠다 방어 체계를 그게 완벽하지도 않고 이제 완성되려면 또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일단 의지를 이제 보여줬죠. 미국에서는. 좀 더 발전시키겠다 방어망을 중국과 러시아가 뭐 그 탄두탄 다탄두탄은 뭐 지구 멸망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쏘기 전에 이런 뭐 북한 정도 수준에서 쏘는 거는 이제 막을 수 있을 거다. 그 지금의 체계를 발전시키면은 골든돔이 그 수준에 맞을 거예요. 어떤 거 북한에 공격하는 건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뭐 완성을 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서로의 어떤 핵전력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냐. 이제 그거는 좀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되죠. 러시아가 얘기하는 거는. 뭐 미국만큼의 어떤 그 핵전력 강대국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이 끼어들면서 2035년까지 그 대륙간 탄도탄 숫자를 더 늘리겠다. 거의 뭐 미국 수준까지는 숫자를 늘리겠다. 물론 이제 러시아 수준은 아닌데 그 탄도 숫자가. 근데 투발 숫자는 이제 미국 수준만큼 올리겠다. 많이 갖고 있겠다. 이제 그거의 문제죠. 미국 입장에서는 주시하는 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의 핵전력이 어떻게 변화를 간다. 그러니까 북한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이제 20년 전에 좀 반미가 이제 있었던 게 지금의 무슨 뭐 이민자 이거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그 불법 이민자. 지금의 이제 옛날에 반미 주축이 된 게 이제 미국이 이라크전, 뭐 걸프전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라크전, 그러니까 침공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들어갔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북한은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게 유효해서 미국이 동북아 미군이 또 쳐들어올까봐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상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일단 사람이니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악몽이 있죠. 그렇게 해서 다 망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자꾸 이걸 내세우는 거죠. 대륙간 탄도탄 지금 거의 제대로 완성하고 있고 이거 실전 배치 들어가는데 들어오지 마, 쳐들어오지 마. 이제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자기들 이제 살기 위해서 쳐들어오지 마. 근데 실제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현상 상황은 한반도에 미국이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대만 양안 사태 진짜 진심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나토가 제발 좀 알아서 해. 너희들 능력 되잖아. 돈 안 쓰고 뺀질거리지 말고 제발 돈 써. 뭐 독일 다시 옛날 냉전 시절처럼 군비 투입을 해. 오해를 안 할 테니까 나치 제국 같은 그게 부활한다고 오해를 안 할 테니까 돈을 제발 써. 해서 회담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한 보름 전에. 그 워싱턴을 불러가지고 그 독일 총리인가요? 불러가지고 독일 총리가 막 그 화면을 보니까 막 돈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유도한 거고 나토가 좀 제발 알아서 해라. 탈퇴는 안 하마.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는 안 하지만은 병력을 좀 더 줄이고 그러한 돈
들어가는 돈을 다 이쪽 대만 쪽에 투입을 해야 된다.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것도 한반도는 제발 대한민국이 좀 알아서 해라.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국 입장에서 안보에서 중요한 거는 중국을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 기존의 전통적인 그 지역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외면을 하고 시간을 두니까 북한에서는 뭐 자꾸 쏴서 나 아직 있어. 나 좀 봐줘. 나 옛날처럼 너 트럼프 일기 때처럼 나 계속 쏠 수 있어. 미사일은. 저기까지 로스앤젤레스까지 갈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자기 관심을 바꾸자. 근데 또 우리 새로운 정부가 먼저 정부에 비교해서 또 이제 좀 달리 좀 하는 게 또 있으니까 상황이 뭐 이게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겪어왔던 극과 극, 뭐 강대강 이 한반도에서 그것보다는 좀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미국도 지금 그렇게 행동을 아예 대만 쪽으로 맞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의 지금 뭐 스트라이커 여단 4,500여 명 그게 이제 뭐 안 들어올 것이다. 지금 뭐 저는 이제 뭐 예전 1월 달부터 얘기했어요. 안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이 대만과 중국의 양안 사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스트라이커에 따른 그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력 개편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 옛날 전통적으로 마치 뭐 20년 전에 뭐 이라크전 때처럼 한국에서 다 빼고 뭐 아예 떠난다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좀 곡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전력 개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만 시키는 거고 전쟁만 나지 마라.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뭐 백령도라든지 아니면 DMZ 도발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원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북한 김정은은 나 이때니까 다시 좀 만나지니까. 근데 겉으로는 얘기 못 하고 나 존재하고 있어. 야, 그 쏘라고 좀 개량 또 쏘라고 돈 들여 쏘라고 이렇게 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핵무기에 비교하면 뭐 진짜 어림도 없죠. 인도, 파키스탄 교전 때 4일 만에 핵 임계선까지 몰렸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억제력이 작동하기도 전에 핵 위기가 온다는 게 더 무서운 포인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KF-21이나 현무5가 심리적 억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질문은요, 근본적으로 제가 몇 달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인도 파키스탄 그 항공전이 예상을 못하고 한 얘기 제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앞서 이제 답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은 대상 방면의 나토 쪽, 나토 제국 쪽이고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이제 패전국이지만 일본 패전국인데 자기가 막 해가지고 원폭도 매겨가지고 이제 너 이제 전쟁하지 마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내 말 듣고 무기는 내가 사랑한 것만 사고 내가 필요한 곳에만 대비해. 그 이제 러시아지만은 러시아 극동 러시아고.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이제 양대 축이 있어요. 관심. 그러면 여기서 또 대칭되는 거는 러시아나 중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핵 강국이고. 그래서 여기는 항상 긴장 경계하고 항상 정찰하고 감시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미국이 동시에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원자재라든지 이런 그 석유 문제 이걸로 해서 중동 문제가 계속 있었죠. 중간에. 끼어들었죠. 70년대 초부터 팔레스타인 문제도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 테러도 이제 뭐 뮌헨 올림픽에서도 했었지만은 중간에 끼어든 게 이제 중동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중동 문제도 어느 순간에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은 극성을 피우던 시절이 있었고 테러가 심하고 그다음 하나씩 이제 잠재웁니다. 그게 이라크죠. 이라크가 이제 이란을 상대로 80년대 전쟁을 일으켜서 골칫덩어리. 그다음에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걸프전이고 다시 이제 쿠웨이트를 차지했지만은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90년대는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2003년대 이라크로 완전히 이제 작살내고, 그리고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 들어. 그럼 버리고 나왔지만, 그건 이제 서남아시아고 아프가니스탄은. 그러니까 이라크 완전히 평정시키고, 그 다음 단계의 전쟁이 일어난 게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가다피 제거하고, 거기도 지금 일부러 혼란의 그 지역으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라고 만들어놨잖아요. 그 미국이 이제 관심도 없고, 리비아. 이라크, 리비아. 그 다음으로 옮겨오는 게 시리아. 시리아도 지금 사실상 정리됐잖아요. 그 오랜 기간 끌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핵무기 뭐 경쟁 그 지역은 아니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이 중동 지역이나 서남아시아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힘을 동북아시아에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지역은 견제, 균형 이게 있기 때문에 핵무기, 핵전쟁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없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미국의 이해관계가 거의 없고 알아서 하라고 해. 그리고 20세기 전쟁사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그러니까 1947년도를 얘기하겠습니다. 45년이 아니라 47년도 이래로 독립전쟁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지역이 서남아시아의 인도 파키스탄이었어요. 방글라데시 독립할 때 71년도.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여행을 이제 많이 다니고 좋아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니다 보면은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 가 있어요. 영국, 뭐 런던, 영국도 그렇고 뭐 보면은 프랑스도 그렇고 느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뭐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그쪽 지역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쪽은 맞아요. 인도, 파키스탄. 인구도 진짜 많아요. 인도. 그러니까 중국도 뭐 세계적인 그 인구 강국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구상의 핵전쟁이 발발하고 위험한 것은 이 전통적인 뭐 유럽하고 동북아시아가 아닌 서남아시아.
그거는 이제 상존하고 있고, 이번에 뭐 포데이 인 메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언론사들이 좀 약간 과장되게 한 거고, 이 자제를 잘 했잖아요. 파키스탄, 인도가 자기들이 알거든요. 전통적으로 서방 측에서 아니면 뭐 러시아나 이쪽에서 관심 안 두는 지역이거든. 지들끼리 싸우다가 핵전쟁이 나서 뭐 전술핵이 수발하든, 물론 이제 인도는 전술핵이 없지만은 해서 망하면은 그거 그렇게 막 그냥 뭐 땅을 치고 할 지역 국가들이 글쎄, 다 간접 화법입니다. 이거는 말을 돌려서 한 겁니다.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번에 실제 상황도 억제는 됐지만은, 어떤 절제는 됐지만은 앞으로 우발적인 사태가 나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쪽 지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지난 1월, 12월 달에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생뚱맞았지. 그때 내가 얘기하면서도 생뚱맞게들 생각하실 거다 했는데 결국 일어나잖아요. 물론 이제 제한된 공중전이었지만. KF-21 현무5 SLBM까지 다 나왔지만 이걸로 충분하냐는 평가는 여전히 엇갈립니다. 어떤 쪽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또 어떤 쪽은 아직 멀었다고 하죠. 지금 한국의 억제력 진짜로 신뢰할 만한 수준일까요? 근데 그 지금 최근에 등장시킨, 이제 국뽕에 빠지게 한 등장시킨 미사일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종류 미사일이 있고 또 개발하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서 일시에 그냥 우당탕 일시에 공격하면은 이제 승산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선제 공격을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처럼 뭔가 여러 대를 얻어맞거나 아니면 전술 핵이라도 한 방 맞고 시작하는 이제 상황인데, 전술핵 단계에서 맞으면은 뭐 사실 뭐 얘기하기 참 곤란하죠. 답이 없죠. 기존에 우리가 뭐 현무 5도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제 국군에 날 때 봤을 때, 아니 저게 현실성이 있나?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게 정말 저게 양산해서 배치를 하는 거야? 얼마나 급하면은 좀 공개를 했을까? 비 오는 날 트레일러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또 시내 행진도 안 했어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야, 저거를 쇼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국방과 연구소라든지 이 미사일 그 주관하는 부서에서 너무 좀 앞서간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충격을 이제 받은 사람 몇 사람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논리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그러니까 논리를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북한도 북한이지만, 북한에 뭐 김정은 그 뚫고 들어간다 하지만은 저 중국에 저기 있잖아요. 사막 지역 있잖아요. 몽골까지 붙어 있는 거기에 이제 뭐 미사일 기지들이 좀 있대요. 거기를 이제 유사시에 때릴 수 있다. 중국 얘기를 하더라고. 중국은 진짜 엄청난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통하나? 좀 의아했고, 또 북한한테 이거를 쏜다고 해서 북한이 가만히 있나? 좀 뭔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해군의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에 지금 세 척이 실전 배치되는데, 거기에 이제 500km 사거리의 SLBM.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애매해요. 그게 핵탄두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우리가 곧 전 단계까지는 다 해본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먼 훗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국이 이제 뭐 이렇게 쓰러지고 지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서로 혼란, 서로 경쟁하는 마치 19세기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면 거기다 장착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기반 기술을 쌓아놓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 전 단계 기반 기술, 그러니까 투사할 수 있는 거,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뻑뻑뻑 쏠 수 있는 거. 그 지상 발사 뭐 탄도탄이라든지 이제 그것까지는 미리 기술을 확보해 놓겠다는 그 정도 차원. 견제력보다는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해금되면은 바로 핵탄두 달 거야. 뭐 그런 정도? 스스로의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완전하게 무시는 못하겠지만은, 아이고, 저거 뭐 50%짜리. 그러니까 견제력, 억지력이 뭐 50%? 하다만 거? 핵무기 없잖아. 핵탄두 없잖아. 이렇게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엄밀히 얘기해서는 그 노력은 칭찬받아도 되지만은, 두 번째, 그러면 대량 배치라도 하라 이거죠. 대량 배치. 돈을 추가로 국방비를 미국에서 말한 대로 더 늘려가지고 막 수백 발을 만들어서 전국에 지하에다 다 숨겨놓고 좀 있어라 이거지. 근데 그거 못해요. 당장. 돈 문제도 있고, 육해공 해병대에서 서로 쓰겠다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뭐 현실적인 돈 문제도 있고, 전국이 기지가 이 작은 한반 대한민국에서 하다못해 뭐 KT-SSM 부대 창설해서 배치한 것만 해도 지금 원주 쪽인가 거기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시는 분들이. 그럼 어디다가 뭐 설악산에다 꽂을 건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2024년 10월 달 국가에 날 때 현무5 보여준 거, 그다음에 뭐 우리 수출 시장에서 툭하면 얘기하는 SLBM 장착 잠수함 세계 뭐 유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유튜브 세계를 이제 먹여 살리는 원천이죠. 유튜브 세상을 먹여 살리는 원천인지, 이게 현실적으로 국가 간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뭐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드론이랑 미사일 수백 발이 동시다발로 날아오면 기존 방어망은 무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례를 보면 한국도 그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 방어체계 정말 믿을 만한 수준일까요?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북한의 그 간단한 정찰용 드론이죠. 일반 그 민간인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 그거는 이미 당했어요. 몇 차례 부대책이었고, 그 이후에 뭐 준비하고 대응한다는 게 시답지 않은, 저 가지고 되겠어는 저 자신부터 의심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한강대교, 제1한강교를 이제 용산 쪽으로 건너갈 때 차를 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중간에 검문소, 아주 그 옛날부터 있는 검문소 옥상에 드론 감시용이 뭐 이렇게 센서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미스트랄 같은 그 신궁, 어떨 때는 발칸이 있고 이게 보여요. 근데 저거 가지고 뭐 어쩌겠다고. 그 옛날에 용산 그 대통령실 옛날에 대통령실을 이제 뭐 지키겠다고 하는데 자꾸 뚫린다 이거죠. 그걸 보면서 비현실적이라고 현재 갖고 있는 뭐 장비들이 다 뭐 비오 시스템이라든지 뭐 신궁 과연 제대로 포착을 해서 격추할 수 있을까? 물론 한두 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대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오면은 우리는 그럴 방어 능력이 현재는 없다.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방산업체들의 주장에 많이 현혹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탄도탄 능력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비가 돼가고 있는데 그거 역시 북한이 이제 순수한 탄도탄만 공개했을 경우에 다 막지를 못할 것이다. 근접거리가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 지역보다 우리가 더 짧아요. 사실상 그 더 쏠 수 있는 거리가 물론 이제 이란에서 뭐 대량 발사했지만은 그래서 환경 자체가 안 맞고 그러나 이제 이건 있습니다. 기존에 70년대부터 위협을 받았던 북한의 A&T 적어도 침투기 특수전 부대가 남아할 수 있는 공수될 수 있는 그 방어망은 좀 정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완성이 돼 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최근에 느낀 게 저쪽에 파주 쪽 가면 자유로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에 이제 전통적으로 각 방공포대 대공 방공포대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저는 이제 알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다 식별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군 복무하는 사람들이 사병들이 이제 와 있어야 되니까 그 자체 근무 여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을 현대화시킨 걸 있어. 근데 그게 무슨 새로운 뭐 대고 무기를 심은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놓은 거는 보고서 내가 며칠 전이거든요. 보면서 야 저건 돈을 썼네. 그 정도?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일단 그 군 복무한 사람들이 좀 편하게 활동하기 편하고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지 않게 그거는 지금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어.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방어망, 소위 그 대드론 체계, 대규모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대규모 드론 체계는 아직 우리는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있다. 단 대탄도탄 능력은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근데 그것도 천궁2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천궁3 그다음에 LSM1도 빨리 실전 배치 좀 뭐 작은 물량이지만 빨리 상징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고 LSM2도 빨리 지금 승인됐지만 개발 승인됐지만은 그럼 그 중간에 또 시간이 있잖아요. 2025년 지금 6월인데 2025년 6년, 7년, 8년, 9년 요 사이에 6년 사이에 북한의 공격이 없어야지. 우리가 서둘러서 개발하는 게 요 사이 6년인 한 거의 5년 6년 반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시기에 만약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뭐 몇 대 맞아야 되는 서울의 이제 고층 빌딩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영화의 한 장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날 수 있고 지하에 갇히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현실화되면은 이제 우리 보잖아요. 전 세계 전쟁에서. 근데 우리 정말 아직까지 천만다행히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부의 어떤 관리 능력, 안보 관리 능력이 이제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 이제 뭐 겪었잖아요. 다 같이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그 방어망을 이제 어떻게 돈을 집중할 건지. 저도 이제 바라는 게 그 대드론 체계,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드론 무기들, 이게 좀 더 아주 대규모로 들어와야 되는데, 앞서 얘기 말씀드린 게 국내 대기업 방산업체들이 거의 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법이 좀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업체들 중심으로 해외에서 뭐 급히 사오는 거 몇 개, 아니 뭐 중국산이 섞여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무슨 앞으로 미래 뭐 KF21 미래형의 무슨 뭐 무인화 이렇게 거느리는 거, 뭐 AI 뭐 이런 거, 미국 업체한테 뭐 기술을 좀 이렇게 협업하는 거. 다 이게 연루가 돼 있다는 게 무슨 얘기 하면은 업체들이 규모가 그런 AI나 이런 거 드론 쪽에 업체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거 다 법도 재정비해서 본격적으로 이 방어망, 공격 능력을 지금 새롭게 구비해야 되는 게 아마 새로운 정부의 과제일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이게 제대로 신경 못 썼어요. 그리고 긴급 전력 확보한다고 해서 뭐 주로 이제 이스라엘제나 미국제 지금 발주했는데 그 연말 연초 내년 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력화 시켜야 되잖아요. 실제 내가 이렇게 익숙하게 쏘고 뭐 이렇게 발사하고 들고 메고 들어와서 침투하면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다 메고 우크라이나 군처럼 이걸 메고 들어가려면은 그걸 이제 탑승할 수 있는 헬기도 있어야 되고 침투수단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와서 전력화되려면 또 뭐 2028, 29, 뭐 세월은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항상 돈도 중요하고 시간도 흘러가기 때문에 별론 현재 없습니다. 아주 눈에 띄게 이거다 싶은 게 지금 체계가 방어 체계나 공격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근데 북한은 러시아하고 이제 그 같이 전쟁에 이제 투입되면서 기술을 이제 받아서 우리보다는 한 발짝 좀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 크게 보면은 북한도 이제 진입하는 수준이에요. 이제 구비를 해서 장만을 해야 되는데 그거야말로 새로운 남북한의 군비 경쟁,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뭐 탄도탄 얘기 뭐 서로 미국을 쏜다 이게 이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누가 그 드론 체계 다양한 이거를 대량으로 갖추느냐가 이제 경쟁이 시작돼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계 지금은 그전까지는 탄도탄 종류였다면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돼요. 지금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할지, 국방 정책을 어떻게 할지가 올해 이제 9월 달에 발표하는 이제 뭐 중기 계획 같은 거, 이제 거기에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갈지가 전통적인 삼축 얘기는 그냥 그건 이제 좀 밑으로 내리고, 그건 진행 상황이니까 삼축체 하는 건 진행 상황이니까 좀 밑으로 내리고 상단에 이제 대드론 체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교훈,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가 이제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순수하게 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해관계, 여러 가지 이해관계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